네, 오늘도 시크릿 투자 전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글로벌 이슈는 관세 보고서 전송합니다. 오, 네. 관세 보고서는 아니고 관세 고지서죠. 오늘 아마 아침에 장중에 이제 X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주요 내용인데 뭐 영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거죠. 오늘 한 12시,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시니까 7월 7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대략 계산해 보면 아마 8일로 넘어가는 자정 정도에 발표될 것 같은데 최소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국가에 대해서 관세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되게 궁금하죠. 예, 과연 또 지난 4월 초순에 이제 관세, 상호관세 뭐 100% 최대 145%까지 부과를 했다가 또 뭐 잠깐 중 90일 정도 유예를 했었고요. 유예 기간 D-Day를 보게 되면 그게 7일, 9일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도 개장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사실 잠깐 옆으로 세면 최근에 이제 관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GM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또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사실 관세 노이즈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크게 충격을 안 줄 가능성은 되게 많은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4월 초순에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긴장감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앞으로 한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니까 아마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일단, 그러면 네. 관세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워낙 이제 언급한 게 없잖아 있긴 있는데 사실 7월 7일 미국 기준으로 지금 12개에서 15개 정도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7월 7일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밤 23시 기준으로 최근에 3개 정도 국가는 일정 부분 관세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태국 쪽도 일정했는데 네. 그게 아닌 국가들은 이제 본의 아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날짜 기준으로 이제 7월 7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제 여기 바로 발표 안 되는 나라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운을 띄운 게 뭐냐면은 8월 1일 정도까지 또 시한을 열어둔 게 있어요. 열어둔 게 좀 있어서 아마 시장 관점에서는 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한 3주 정도의 인터벌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조금 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고지서 발표할 거니까 토달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브릭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라질, 러시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브릭스라는 단어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네. 한참 유행했던 단어예요. 네. 이제 이머징 국가 내 투자하는 이제 국내 M 증권사라든 이런 기업들이 해외 펀드 열풍이 들어올 때 브릭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신흥 국가들이죠. 브라질, 러시아, I가 인도, C가 차이나, S가 이제 남아공인데 이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10%를 뭐 어디셔널 10%니까 추가적으로 10%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내가 관세 보고 고지서를 보낼 테니 우리 보면 관리비 고지서처럼 네, 관세 고지서를 보낼 테니 뭐 우리 편을 조금 뭐라면 암소리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거든요. 네. 예, 강경한 발언인데 그러면서도 한편을 놓고 보면 관세 고지서 이렇게 유예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한다는 자체가 사실 일주일 동안 한국 증시나 일본이나 기타 증시가 조금 주춤거렸던 거예요. 주춤거렸던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건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요. 물론 중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건데 한국은 과연 그러면 초반에 말했던 요 15개 국가에 포함될까 안 될까? 예, 12개에서 1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보면 관세 보고서를 보내는 그 레터를 보내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적자가 많은 기업.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상대국 관점에서 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실례로 4월 초순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데는 100%가 넘었었어요. 예, 그런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8번째로 적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말한 12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8번째로 적자가 크다고 해서 꼭 무조건 한국이 포함될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미룰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생각보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상당 미국 이야기로 잠깐 갔습니다만은 한국 증시가 유독 이번 1, 2주 동안 좀 흔들렸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관세가 이제 몇 퍼센트가 될지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4월 달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25% 정도로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네. 25%. 여기 이제 토탈입니다. 예, 토탈이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 말고 자동차도 보통 25%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세 나오는 거는 국가마다 좀 다른데 한 10에서 20 또는 높은데 60에서 70%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가 부과되든 간에 사실 이번 고지서가 조금 딜레이 돼서 주가지 2차 고지서에 받는다 하더라도 8월 1일까지 예를 들어서 실제 발효될 때까지 그게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네.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주가로 올라가는데 뭐 정부에서 5,000포인트 공약은 하는데 사실은 관세라는 것 자체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 미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다. 한참 많았어요. 물론 이제 섹터마다 좀 다른데.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일주일 동안 성적 보면도 미국은 계속 올라갔어요. 네. 지금도 올라가요. 네. 지금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빼고는 네. 지금도 올라가고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조금 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갑자기 이건 약간 메이프로 잠깐 새는 이야기인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마다 보게 되면 GDP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잠재 성장률이 뭐냐 하면 제가 이거는 약간 매크로 관점에 준비해 봤는데 10%든 20%든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꼭 그 관세 부과를 떠나가지고 좀 추세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지를 한번 본 거거든요. 이 표를 보면 한국 경제가 한 10년 전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5% 정도 됐었어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대략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 이제 미국한테 역전을 당한 거예요. 최근 2020년 이후로. 그럼 잠재 성장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갑자기 경제 이야기를 해서 경제학의 생산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생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노동력, 자본력, 자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보통 요 노동, 자원을 모두 동원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같은 관세에 노출됐을 경우에 오히려 미국의 2.1%보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몇 퍼센트가 부과되는 걸 떠나가지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8월 달까지 일정 부분의 합의를 못 보면 네. 주요 수출품이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 안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섹터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조금 미정시 대비해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뭐 무조건 한국 증시 미국보다 우위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관세의 노이즈가 내려가고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관세의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잡힌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가별로 비교할 때 글로벌 자금은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을 갈 수도 있어요. 일부 자금들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반기 접어들어서는 투자 포인트를 단순하게 미장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대고 가는 것만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건 잠깐 제가 옆으로 한번 세봤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말하는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보지만은 사실 또 부정적인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단어는 주식 투자하기에 좀 불안한 요소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거고 가볍게 가시죠.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보면 미장은 바로 사상 유례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PY. 혹시 이거 뭔 줄 적혀 있죠? 네, 적혀 그렇네요. 있네요. 미국의 3대 주요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 ETF입니다. 네. 최고가예요.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 기준인데 623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대략 200달러 정도 했으니까 3배 정도 올랐고 지금도 강세예요. 거의. 네, SPY.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S&P 500 지수도 신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상당히 관세가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 일단은 미국 정치로의 자금을 조금 더 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이 SPY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왼쪽 편이 이제 주요 10개 종목입니다. 네. 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빅7 중에서 핫한 3개의 기업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네요.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보는 엔비디아. 네. 예.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6.8.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지금 신고가죠. 예. MSFT.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원래 제일 못 가야 될 섹터 하나가 애플입니다. 네. 예, 그렇죠. 애플인데 애플의 주가도 실제적으로 최근에 200달러를 지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이 각각 6%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막 300달러 깼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님들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네. 금액 기준요. 예, 네. 그렇게 봤는데 테슬라 주가는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 SPY에서는 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지수를 이끄는 대표적인 ETF SPY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M7 종목 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이 지수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서 미정시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도 보는데 테슬라도 보시고 뭐 엔비디아도 보고 할 건데 물론 뭐 팔란티어나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은 200달러 회복하는 서클에 가 있는 건 알아요. 네, 저도 잠깐 방송하면서 시세를 보고 왔는데 이제 서클 같은 기업들은 이제 개별적인 이제 우리의 이슈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성장주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많은 관심은 되긴 됩니다만 큰 트렌드 관점에서는 사실 미국의 주요 대표 종목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우상향은 미국 주식이 계속 글로벌 기준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좀 보여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너무 빨리 갔나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어서 해야 할 게 요게 이제 종목이잖아요.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SPY를 구성하는 섹터의 웨이팅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뭐냐면 S&P 500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 지수인데 여기 보면 테크놀로지 비중이 32%입니다. 제일 높네요. IT 비중이 절대적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게 바로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입니다. 금융주죠. 네. 1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테크주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미국에서는 금융주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 보였던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멈칫했는데 미국의 금융지수는 많이 올라간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30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좀 보신다면 제가 좀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파이낸셜 이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는 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잠깐 그래프를 봐봤거든요. 네. 이번 파란 선이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섹터고 노란 선이 이제 S&P 500 지수인데 눈으로 딱 보면 누가 위에 있습니까? 파란색. 파란색. 아유, 잘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파란 선이 쉽게 말해서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 자체가 S&P 500 지수보다 높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근데 중간중간에 일시적으로 삐끗한 적은 가끔 있어요. 예. 저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금융위기가 있을 때. 뭐 요건 지금 2021년도부터 데이터인데 네. 아마 2000년도 초반으로 쫙 당기면 순간적으로 이 친구의 변동성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리만 사태라든지 뭐 최근에는 아마 23년도 정도 제가 22년인가 3년인가 좀 긴가민가한데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주요 금융회사들이 약간 파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빼고 나면 빼도 사실 S&P 지수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네, 우리 호은 캐스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의 차이? 아, 이제 같은 어차피 금융주니까 네. 예, 차이요? 은행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은행은 네. 네, 우리나라와는 달리 투자은행 성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나름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KB금융도 있고 신한지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주가는 잘 갑니다. 네. 신기하단 말이에요. 금리 내리고 부동산 경기 안 좋다 그러고 지금 최근에 주담대도 뭐 6억에 딱 막아놨는데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근데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부 그 자료를 봤더니 부동산 담보대출의 그 비율이 엄청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대출 방등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금융에서는 이렇게 상업은행의 성격이 많아서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고스피보다 조금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의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볼크롤로 좀 막아놨고요. 아니구나, 볼크롤은 투자인데 자기 자본 비율을 막아놨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제 정시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은행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투자 회사도 있고 상업은행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서비스 섹터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이 투자은행의 성격의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데,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냐 하면은 어차피 시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우리가 말하는 자산 운용사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장이 올라갔다는 말은 미국 증시가 약간 테크주 위주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관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도 지금 금융회사들의 주가가 다른 코스피보다 조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인지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테마 또 굉장히 재밌는 거를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테마일까요? 두 번째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요. 네, 이번 6월 말에 아마 3편이 나왔죠. 공개가 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호불호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봤는데, 네. 그 지금 딱 보면 네. 오징어 게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저 관리자들인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두 번째 테마를 가져와 주신 게 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모양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병정의 의미가 좀 있어요. 병정의 의미.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돋겨야 돼. 지금 한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이제 뭐 별개는 아닌데 일단 이 게임을 진행할까 말까 OX 버튼을 누르게 되죠. 네. 그렇죠. 안 보신 분은 이제 이 게임을 다시 한번 재기차기를 할까 말까를 OX 게임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죠. 네. 고 스탑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치면,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역인데 한국 정시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장세에 지금 저는 분산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동그라미는 지금 5월달, 6월달 코스피 3천의 주도주였던 조방, 원전, 엔하지. 네. 빨리 말했나요? 네. 혹시 뒤에 자리 붙여줄 수 있으세요? 오. 제가 선창을 하면 네. 산.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방, 산. 그렇죠. 조방, 원. 전. 그럼 저는 또 뭐죠? 조방, 원, 전. 력. 전력. 전력, 그렇죠. 그다음에 엔터, 예, 화장품,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예, 지주사죠. 네. 그래서 조방, 원전, 에너지, 여권 기존 주도주가 아마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있었을 거고, 요 하나의 또 네모, 세모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반차, 배반. 너무 어려운데. 뭘까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배터리. 이 그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 한두 달 가졌던 거. 그리고 뭐 동그라미일지 세모일지는 알 수 있으면 제3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카우로 대변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 네. 지금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이 내가 동그라미 0 세모 구현에서 어디 쪽에 OX를 누를지 그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혼조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중요한 거는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 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나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지금 한국 정시는 사실 오징어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전히 중심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후령구에 있습니다. 지난주 7월 2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 맨 위에 거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실 3%룰은 좀 보완하고 조금 관심이 많았던 집중 투표제 같은 게 약간 예외 사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큰 관점에서 향후에 이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관점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주가 환원과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 넘어갔을 때 이제 세제 혜택과 이어지는 배당소득세액 분리과세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당장의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은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9월달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 태워버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좀 겪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여를 준다든지 또는 주식 보상의 목적 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직원분들한테 상여로 인센티브로 자사주를 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소각해 그러면 아니 자사주 회사 열심히 다녀서 자사주 받았다가 휙 뭐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없애진다는 소리는 아니고 기타. 네. 그다음 자사주 기존 소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7월 7일 12시 보러 내가 관세 고지서 보낼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뭐 12월 1일까지 자사주 전부 다 소각해. 그거는 자본시장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겪어야 될 과정에는 기한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 자사주에 대한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긍정의 이미지, 부정의 이미지보다는 긍정의 이미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뭐 원전 뭐 좀 관련주도 있습니다만 개별 조름들은 계속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좀 자사주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많은 거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사주도 많은데 미국의 금융주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어떤 의무 소각이라든 이런 게 노출됐을 때 정부에 하는 일에 반을 하지 않는 섹터.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나라가 하는 일에 저 청와대 불려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못 고르겠는데요 하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금융 섹터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은 반공공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일부 종목들인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PBR이 낮고 자사주 비율이 높은 섹터 중에 우선순위가 금융주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오징어 스퀴드 게임에서 OX 버튼을 누른다 그러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다시 OX, O 버튼을 눌렀을 때는 금융주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평균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자사주 비율이 대략 20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PBR은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최근 그 2,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저PBR 종목들이 주가 관점에서 5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PBR 1배수 미만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가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만약에 PBR 1배수 미만짜리가 간혹 있다면 그건 아마 다른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전히 7월 달, 8월 달에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먼저 소팅을 해놓고 그 종목들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상법 개정은 통과하고 일주일 동안 10%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메인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지주사들인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거는 강제 조항이 필요해요. 뭐냐면 금융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 진화 정책을 펼치는 섹터들이에요. 네. 의무 소각과는 거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주사들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주사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그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주사들이 주가는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외국계 투자가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하이닉스만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을 사야 돼요. SK가 이를 100개 정도 했으니까. 실내로 LG화학 있죠. 네. 네, LG화학 주가가 최근에 26만 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근데 LG화학도 심지어
연결 자회사 비상장사까지 합치면 7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의 아니게 이러려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시의 기준인데 아마 시간을 갖고 지휘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LS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꾸리 가격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 맞긴 맞는데 여기도 문제 많아요. 예, LS 문제 많아요. 네. 네, 여기 지금 LS 산전이야 뭐야? 그거 뭐 합병한다 그러다 주가 올라니까 안 사버리고 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주사들 중에는 말 많은 기업들은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있는 기업들은 뭐 S&T 다이나믹스는 26%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있으니까 지주사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조금 시간이 금방 갔군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종합 주가 지수인데 지금 이제 지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오늘 기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외치기 전에 90점을 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 네. 정도? 맞아요. 요거는 프리미엄 백이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처럼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서 무리한 베팅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약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이벤트가 좀 완료가 돼서 네. 시장이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 사겠다는 주인데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드리겠고 코스닥이 이제 좀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오늘 한번 이제 모종에 물어봤어요. 오늘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알테오젠이라는 그렇죠. 기업이 뭐 코스피진행 또는 산도조의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에서 최근에 좀 나왔던 이야기가 코스닥은 너무 못 갔다. 맞아요. 이제 뭐 코스닥 차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코스피가 3,300이면 코스닥은 지금 900에 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식 시장에 못 갔으니까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지? 무슨 말이냐면 네. 주식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이라는 게 있고 소외주의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거는 기존 주도주의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방 원전 엔화 내에서의 오늘이 조선이 갔다가 내일이 방산이 가고 모레 원전이 가면 순환. 소외주의 반등이라는 거는 기존 주도주가 아닌 기존 주도주의 어떤 그 느림 속에서 쉬어갔던 종목의 일시적인 반등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꾸로 놓고 볼 때 코스닥에 못 갔다는 거는 어떻게 놓고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분위기상 조방 원전 엔화에 해당되는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가 코스닥 차트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코스닥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나의 마인드를 얘는 못 갔으니까 얘가 가겠다는 건 논리보다는 일단은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큰형님의 역할 자체가 조금 쉬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없잖아 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면서 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 시크릿 강의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상위 1%가 될 수 있는 퀴즈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퀴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 퀴즈는 정권 투자 상담사 시험 문제 정도 나오겠네요. 오, 갑자기 기술적 분석인데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때 현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게 문제는 조금 전에 봤던 코스닥 지수 흐름과 거의 머리 연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번은 이제 시세 탄력이 좀 둔화된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폭이 좁아지는 걸 말하겠죠. 네. 두 번째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뭐 이건 전체는 아닌데 보통 거래 없이 좀 주가가 빠진다든지 그런 걸 좀 대변하게 될 것 같고요. 3번 주체별 수급 본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은 갑자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니까 좀 빠져버리고 그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4번은 호재 만발. 네, 한번 잘 찍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그러게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뭐 이동평균선이 수렴한다는 건 아무래도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네. 그거랑 비슷한 말을 해당이 안 되는 말을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럼 일단 1번, 2번은 아닌 것 같고 음, 3번, 4번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호재 만발이라는 단어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왜냐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부정적인 단어가 섞여 있는데 네. 4번 혼자 긍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 4번 호재 만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 것 맞을까요? 같습니다. 네, 뭐 객관식답게 가장 잘 풀어주셨습니다. 네. 객관식을 푸는 가장 키워드는 이상한 글자를 먼저 찍어라. 그렇죠. 얘만 지금 글자 이상해요. 부정적인 단어죠. 사실 4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가장 통산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 만발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정시가 우상향을 빠르게 하는 걸 말하고 이평선이 수렴해 있다는 말은 지금 정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니까 네. 호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노출도가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딱 지금 장세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수렴은 곧 그 다음에 변동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우상향 구간에서의 변동성 추세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어떤 눌림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7월 초순 장세에서는 유의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투자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비법들 가득 공유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가장 핫한 우리 당국의 두 개 기업이 실적 발표 추정치를 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 발표 추정치를 발표를 했고 내일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예정인데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4,92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그러니까 AMPC 포함해가지고 AMPC도 최근 기준으로 4천억 이상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좀 밀렸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거 통과시켰는데 네. 실제적으로 통과시킨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AMPC라고 말하는 첨단세액 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예,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7,500달러 수준의 전기차 세액 공제는 일단 일몰 조항으로 올해 9월 30일 날 종료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놓고 보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매출의 증가 속도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AMPC를 받는다든지 또는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흑자 전환을 갈 수가 있고 6개 분기 만에 AMPC를 빼고 나서도 14억 정도의 흑자를 보였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데 네.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전기차 캐점 돌파에 대한 어떤 수치 자체에 대해서 매출의 증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 아마 정권사에서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것 자체 그리고 나서 우리가 OBBB 법안에서 실제적으로 첨단세액 AMPC 같은 경우 유지되는 것 자체가 좀 유효하게 된다면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폭등 요인은 아닙니다 하는 바닥을 다져가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가들 하여금 조금 기대 요인을 갈 수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내일 예정돼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네, 시장 일각에서는 오늘도 별 해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운드리 큰일 났다. 네. 사상 최대 적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뭐 DDR 그나마 메모리 때문에 6조 원대 초반 하는 거지 이래갖고 난리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거긴 공감을 하고요.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아마 중요한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자체가 아마 컨센을 하회할 확률도 조금 높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지금 정권사 평균 컨센서스가 대략 6조 2천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상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후광 효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하이닉스로 연결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파운드리 적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6조 원대 삼성전자가 6조 원대 6조 2천억이나 6조 원대 중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디램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치워갔다는 거거든요. 그 수혜는 고스란히 하이닉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발표하고 나서 뭐 움직이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커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연결고리에서는 최근에 30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27만 원 밑에서 행보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제가 사실 가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27만 원대 하이닉스를 사고 싶진 않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공략할 때가 17만 원, 18만 원대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가격까지는 잘 안 내려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과 된 포인트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고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7월 중순까지 조금 더 좋은 시세가 나올 때 그때 한번 공략해보는 아이디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